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강남의 탄생 9번째 129페이지 한종수 강희영 지음.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324페이지) 찾아보기 기타. 시옷. 사교육 98 내지 100, 302, 사랑의 거리 문의옥 110, 사랑의 교회 83, 184, 304, 사법부 75, 76, 184, 3당 합당 219, 삼성, 산청 22, 28, 57 등, 삼성그룹 166, 172, 185 등, 삼성의료원 82, 삼성타운 185, 254, 256, 삼원가든 85, 86, 삼저호황 85, 170, 180, 232, 삼풍그룹 73, 78, 223, 삼풍백화점 88, 184, 185 등, 삼호 72 내지 74, 81, 214, 상계동 297, 상공부 22, 58, 79, 서리풀공원 186, 205,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손정목 24, 51, 52, 107, 서울에세이 강홍빈 조명덕 54, 서울고 91, 94, 136, 서울고등법원 76, 184,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 95, 서울대학교 92, 95, 96 등, 서울법원 종합청사 76, 서울시 행정구역 변경 1963년 24, 서울역 19, 40, 88, 서울올림픽 119, 129,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 27, 서울 탱리지 노주석 121, 서초동 28, 33, 45 등, 서초구 53, 65, 67 등, 서현 60, 석촌호수 120, 122, 선정릉 61, 79, 189 등, 성남 12, 33, 47 등, 성동구 19, 24, 25, 65,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81, 183, 288, 성수대교 52, 62 내지 64, 136, 성수대교 붕괴 219 내지 222, 229, 성형수술 250 내지 253, 센트럴시티 45, 89, 157, 소강남 299, 300, 소망교회 82, 83, 304, 소양강댐 50, 속도전 32, 42, 284, 송파 12, 24, 67 등, 송파강 120, 122, 송파나루 120, 121, 152, 수방사업 49 내지 51, 수서 24, 47, 59 등, 수서 임대단지 169, 170, 숙명여고 91, 94, 95, 113, 순복음교회 223, 288, 스페이스 82, 142, 257, 습식건축 179, 신사동 18, 36, 87 등, 신사동 가로수길 252, 257 내지 259, 신사동 멋샘길 182, 신사동 세로숲길 259, 신세계그룹 45, 89, 173, 200, 신세계백화점 88, 89, 신천강 120, 121, 쌍용그룹 211, 129. 이 호선은 서울시 지하철 중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흑자를 내는 노선이다. 실제로 가장 붐비는 강남역, 신도림역, 잠실역, 시청역, 건대입구역, 신촌역 등이 모두 이 호선을 통과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외로는 신촌역의 일부 출구를 제외하면 이 역들의 출입구는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다. 최소한 유동인구가 많은 역은 특색 있게 꾸며도 되지 않을까.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비록 1970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실패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198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73년 9월 잠실지구의 국제 수준의 스포츠 시설 건설에 관한 연구를 지시했고 12만 평의 부지가 확보되었다. 1975년 3월에는 건축가 김수근을 불러 복합 스포츠센터 건설 계획을 위촉했다. 그리고 다음 해 9월 22일 잠실종합운동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때쯤 되면 국민들은 요신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3S 정책, 국민들을 스포츠, 스크린, 섹스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희박하게 만드는 통치 수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다. 국가 대항전 규모의 제대로 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이벤트와 인프라가 필요했고 아시안게임 유치와 잠실종합운동장 건설은 그런 동기에 잘 부합했다. 1979년 2월 15일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박종규가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이때부터 아시안게임이 아닌 올림픽 유치를 구상하고 10월 8일 올림픽 유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1979년이 어떤 해였는지 잘 알고 있다. 요신체제는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8월의 YG 사건에 이어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었다. 결국 10월 26일 요신체제는 종말을 맞고 말았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0년 5월의 비극이 상징하듯 무참하게 짓밟혔고 전두환의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정통성 문제는 물론 광주의 원죄를 안고 태어난 전두환 정권은 아예 시작부터 3S 정책을 밀고 나갔다. 범정부적 지원으로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총회에서 서울이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 유치 장소로 결정되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는 올림픽보다 오히려 2달 늦게 결정되었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가 이미 결정된 이상 아시안게임은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두 대회 유치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 특히 서울에 미친 영향은 한 권의 책을 쓰고도 남을 정도이다. 물론 강남 또한 두 대회를 통해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강남이나 준강남의 변화만 뽑아보자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잠실종합운동장의 건설을 비롯하여 한강종합개발과 올림픽대로 건설, 코엑스와 예술의 전당 건설, 아시아공원과 올림픽공원 조성, 두 대회를 위한 선수촌 아파트 건설, 목동 신시가지 건설, 지하철 3, 4호선의 조기 개통, 가락동 도매시장 건설, 가락지구 구역정비 사업 등이다. 잠실 야구장과 주 경기장,
1976년 12월 31일 실내체육관 착공으로 시작된 잠실종합운동장 건설은 실내 수영장, 학생체육관 건설로 이어졌다. 잠실야구장은 1982년 7월 15일에 완공되어 9월에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를 치렀다. 1983년부터는 서울 연고의 프로야구단 MBC 청룡이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두산 베이스와 LG 트윈스가 잠실야구장에 자리 잡고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야구장을 포함한 잠실의 스포츠 대단지 건설은 주 경기장이 1984년 9월 29일 완공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수많은 국내외 스포츠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00년 7월 5일까지도 흉물스러운 철조망과 날카로운 철물이 둘러싸고 있었다. 올림픽 때 선수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쳐두었는데 무려 12년이나 그렇게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3만 평이나 되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닫혀 있다가 장애물이 철거되면서 오늘날과 같이 개방되었다. 그렇지만 올림픽로를 장식하는 멋진 조각들은 여전히 대부분 중앙분리대 위에 있어 시민들이 감상할 기회가 없다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현재 주 경기장은 노후한 데다 활용도가 낮아 서울시의 골칫머리가 되고 있다. 사실 야구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주 경기장의 경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등장으로 축구 경기가 거의 열리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잠실종합운동장은 매년 적자가 100억 원대에 달했다. 최근 야구장 광고료 인상, 주차장 직영화 덕분에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사실 야구장 덕분에 이 정도지 주 경기장만 계산하면 적자 규모는 상당하다. 고연전이 가장 큰 체육 행사일 정도이고 콘서트장이나 종교 행사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놀려도 되느냐는 의견이 나와 탄천 건너편에 있는 한국전력이 본사를 이전하면 그 터와 함께 묶어 개발한다는 안이 나오게 되었다. 물론 올림픽 개최 장소라는 상징성 때문에 철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지어진 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주 경기장이 이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못내 씁쓸하다. 다행히 서울 연고의 새 축구단이 이동식 경기석을 설치하여 주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 주 경기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을 대거 재정비하고 야구장을 강변으로 이동시켜 새로 짓는다고 한다. 강남에서 업신여김을 받던 잠실 1 내지 4단지의 10평형대 아파트들이 모두 으리으리한 대형 아파트로 변하는 동안 한때 최고의 아파트 중 하나였던 5단지는 아직도 그대로이니 대박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상일이란 돌고 돈다는 말에 기대어 볼 일이다. 한강종합개발 133페이지 7.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그리고 잠실 196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정작 한강 자체는 엉망진창이었다. 급격한 산업화로 수질이 심하게 오염되었고 강변을 매립하면서 필요한 골재를 무절제하게 근처에서 퍼올리는 바람에 강바닥은 요철이 심해졌고 오염은 더 악화되었다. 굳이 올림픽을 대비한 전시용 개발이 아니더라도 한강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1982년 9월 28일 마침내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강바닥을 고르게 정비하는 저수로 띠수로 사업, 수중보, 둔치 정비가 시행되었다. 한강변에 54.6km에 달하는 대형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새로 건설된 난지, 탄천, 안양의 3개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흐름의 중심이 되는 올림픽대로가 건설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암사동에서 염창동까지의 26km는 기존의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했고 다른 노선은 길이 2km의 노량대교를 건설하는 등 4차선 도로를 신설하였다. 양화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10km 구간은 제방을 새로 쌓아 6차선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총 42.5km에 달하는 올림픽대로가 완성되어 한강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사실 한강뿐 아니라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하천 주변은 서울시 유지인데다가 장애가 되는 건축물이 없었기에 도시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관, 교량 등이 들어서기 좋은 장소였다. 따라서 어김없이 순환도로가 들어섰고 보행자의 접근은 어려워졌다. 작은 하천들은 아예 복개되었다. 서울 시민들의 편의성과 속도를 얻었지만 대신 서정성과 추억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예술의 전당 이야기 134 예술의 전당과 코엑스는 강남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이다. 하지만 둘 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없었다면 규모가 줄거나 상당히 늦게 태어났을 것이다. 우선 예술의 전당 이야기부터 해보자. 독립기념관 건설을 떠들썩한 화제로 만들어 한참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 성공한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화공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 전두환 정권은 3S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권이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 프로스포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에마 부인 등의 에로 영화가 전성기를 맞았다. 국풍 80일에 대한 해석. 전두환 정부가 민족문화의 개성과 대학생들의 과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주최한 관제적 성격의 문화축제. 당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허문도 전 문공부 장관이 최근 타계했다. 당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허문도 전 문공부 장관이 최근 타계했다. 국뽕 80일과 미니 유니버스 대회도 그런 이유로 열렸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른바 고급 문화에서도 이미지를 포장할 필요가 있었기에 전두환 정권은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건축가 김은 소장을 중심으로 한 독립기념관 팀이 다시 한번 가동되었다. 사실 대형 건축은 태평성대 못지않게 엄혹한 독재체제에서 번성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인일수록 자신의 치적을 거대 건축물로 남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오래 지속되고 누구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정치인들은 건축물로 자신을 대중의 기억 속에 남기고 싶어하고 독재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전두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탄생한 그대 건축물이 바로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문, 그리고 서울 예술의 전당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대형문화시설 건축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당시 세계적인 흐름의 영향도 컸다. 독재 정권은 아니지만 강력한 권위를 추구했던 프랑스의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이 파리에 신개선문과 국립도서관,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등 새로운 대형 공공건축물들을 건설하는 그랑 프로제 사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대형 랜드마크 건축 경쟁을 벌이던 시절이었다. 또한 당시는 문화공간 개념에서도 장르별로 따로 취급되던 공연장이나 전시장, 오페라 극장 등을 하나로 묶는 건축, 즉 아트센터가 전성기를 맞은 시기였다. 미국의 링컨 센터와 영국의 바비칸 센터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그러한 예였다. 당시 이진희 문공부 장관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국가까지 아우르는 국내에 없었던 대형문화 공간 건설을 주도했다. 예술의 전당 서울 아트센터의 영문 이름에 뮤지엄이 아닌 아트센터가 들어간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복합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5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했고 서울에서 적합한 곳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1차 후보지는 서울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비운 경희공터였는데 이곳은 복원해야 할 공전터이기도 했지만 너무 좁아서 탈락했다. 2차 후보지는 서초동의 정보사령부 터였다. 사실 아트센터는 소리를 내야 하는 곳이므로 조용해야 했는데 서울에서 정보사령부만 한 장소는 드물었다. 하지만 당시는 민관군이 아니라 군관민의 시대였다. 문공부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3차 후보지는 뚝섬이었다. 압구정동에서 성수대교를 건너면 삼표레미콘이 있는데 분진 발생 업체여서 이전 대상이었다. 압구정동에서 성수대교를 건너면 삼표레미콘이 있는데 분진 발생 업체여서 이전 대상이었다. 하지만 코앞에 보이는 금호동의 달동네가 문제였다. 사실 올림픽 전까지 많은 달동네를 정리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긴 했지만 삼표레미콘은 지금도 건재하다. 어쨌든 당시에는 그때까지 정리된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여의도와 장충공원, 코엑스, 난지도, 지금의 대법원 자리까지 후보에 올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탈락하고 말았다. 전두환 재임 중에 완공 테이프를 끊어야 했으니 시간이 없었다. 마침 통 크고 시원한 것들을 좋아하는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우면산 기슭을 보고 저기 널찍하고 좋겠네 라고 말해서 1983년 7월에 지금의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 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최초의 복합문화 공간인 예술의 전당은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들어서게 되었다. 면적은 7만 평이 넘어 충분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만큼 설계는 국제 공모로 진행되었다. 한국 건축을 20년 넘게 대표한 김수근과 김중업이라는 두 거물을 비롯해 쟁쟁한 외국 건축가들이 공모에 뛰어들었지만 당선자는 뜻밖에도 39살의 젊은 건축가 김석철 전 아키반 대표 2016년 5월에 착고하였다.
김수근과 김중업 두 사람 모두에게 건축을 배운 독특한 이력을 그친 김석철은 두 스승과 외국 경쟁자들을 꺾고 6만 8천 평에 이르는 초대형 국가적 프로젝트 설계를 거머쥐고 단숨에 스타 건축가로 떠올랐다. 김석철의 당선 설계안은 부지 가운데 광장이 들어서고 주변으로는 음악과 미술 두 장르를 중심으로 건물군이 광장을 둘러싸는 예술의 전당 자체로 작은 문화 도시를 이루는 디자인이었다. 옛 파리와 짝을 이루며 연결되는 신도시 라데팡스처럼 강북의 문화축과 연결되는 강남 문화의 핵심이라는 개념도 담겨 있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강남에는 유흥가만 많을 뿐 문화시설은 거의 없었다. 이제 당선작도 나왔으니 목표는 예술의 전당을 전두환 임기 내 완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여러 이유로 완공은 계속 늦어졌고 결국 1차 목표였던 1986년 아시안게임 이전 완공에 실패했다. 그나마 1987년에 공립국악원을 완공했으나 다른 시설들은 전두환 임기 내 완공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노태우로 바뀐 1988년에야 음악당과 서해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이후 1993년에 이르러서야 가장 중요한 오페라 하우스가 완성되면서 예술의 전당은 최종 완성되었다. 그림 16. 아쿠아아트 욕교에서 바라본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은 김석철의 대표작이자 1980년대 한국 건축사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주요 작품이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첫째,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임에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다. 물론 이는 건축가의 잘못은 아니었다. 전두환 임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애초 설계와 달리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지하철역과 예술의 전당을 연결한다는 구상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넓은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로 외딴 지역을 골랐으면 접근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더 신경 써서 대중교통과 연결해야 했는데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더구나 시원하게 뚫린 남부 순환도로가 앞을 가로지르고 있어 예술의 전당을 찾은 시민들은 마치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 그림 17. 아쿠아아트 욕교. 그래서 예술의 전당은 지금까지도 섬처럼 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물론 관계자들도 이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부터미널역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지하로 연결로를 만들고 그 공간을 쇼핑몰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이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월이 지나 다시 기회가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 진로가 인근에 종합유통단지를 만들려다가 실패하면서 부근의 땅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군인공제회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이 땅을 사들였다. 그러자 인허가권을 가진 서초구청은 이때다 싶어 군인공제회의 쇼핑몰 계획을 다시 내놓았다. 그러나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군인공제회 쪽에서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술의 전당과 남부터미널을 연결하는 55억 원짜리 아쿠아아트 욕교였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예술의 전당의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또 예술의 전당은 입지가 천양처럼 작용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주위에 이렇다 할 문화 공간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성공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술의 전당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예술의 전당을 대표하는 두 건물인 오페라 극장과 음악당에 쏠린다. 비판의 요지는 두 건물의 지붕이 한국의 전통성을 상징하기 위해 각각 원형의 각과 부채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전통 건축물도 아니고 주로 서구의 음악을 연주하는 두 공연장이 한국적 디자인으로 처리된 모습이 마치 양복 정장 차림에 갓을 쓰고 부채를 든 꼴이란 것이다. 이런 야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각과 부채 모양에 대해서도 하나의 설이 따라다닌다. 당시 고위층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이니 한국적 디자인을 집어넣으라고 압박하여 디자인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이다. 군사 독재 시기에는 주요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관청 쪽에서 건축가에게 전통 디자인을 집어넣으라고 압력을 넣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건축계는 전통 디자인 도입을 강요하는 작태를 극도로 혐오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술의 전당은 건축계에서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되었고 몇 년 전 서울시 신청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해방 후 최악의 건축 1위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래서 고위층이 묻대로 각과 부채 모양을 집어넣어 디자인을 망친 건물이란 이야기는 정설로 굳어졌다. 물론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감까지 더해졌으리라. 하지만 설계자 김석철은 와전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부지 자체가 북향이어서 정북향의 건물의 햇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형 건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원형 건물을 세우면 하루 종일 빛이 든다라고 해명했다. 또 2340석의 객석을 자랑하는 오페라 하우스의 건물 모양 자체가 원형 통이니 당연히 동그란 지붕이 나왔으며 음악당 역시 시각적 집중을 위해 객석이 무대 쪽으로 좁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붕이 부채처럼 바깥쪽이 넓게 펼쳐지는 모양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각과 부채 모양이라는 이야기는 설계 이후 이진희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건물을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의미를 덧대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사실 원형에 대한 김석철의 집착은 꽤 유명하다. 예술의 전당 건물 중에서 오해를 받은 또 다른 건물이 있는데 바로 서해박물관이다. 서해박물관은 원래 건물 전면이 사람 얼굴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건물을 보면 정말로 사람 얼굴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였다. 예술의 전당 내 건물들 속에서 존재감이 약한 서해박물관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 오해라도 받아서 조금이나마 더 눈에 띄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1년 4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한 서해박물관은 모습이 퍽 달라졌다. 사실 서해박물관은 처음 건립 계획에는 없었던 건물이다. 정부 차원에서 서해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추가되었고 결정만큼이나 빨리 한 달여 만에 부랴부랴 설계를 마치고 불과 4개월여 만에 완공되어 오히려 다른 건물보다 먼저 예술의 전당 안에 들어섰다. 예술의 전당이 건축적으로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건물이 남부 순환도로 쪽으로 거대하고 높게 튀어나와 있어 시각적으로 부담감을 준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의 정서상 앞에 열린 공간을 두고 뒤편에 건물을 배치하는 것에 익숙한데 예술의 전당은 정반대로 앞에 건물이 있고 마치 건물의 등에 엎인 것처럼 개방 공간이 뒤로 펼쳐진다. 한마디로 길 쪽에서 보이는 예술의 전당의 첫인상은 거대한 성벽이다. 건물이 이처럼 길가에 우뚝 솟은 모양이 된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안반이 많아 계획과 달리 전진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안반을 깰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공기가 길어져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기 어려울 터였고 결국 길 쪽에 가깝게 붙여 짓기로 한 것이었다. 장차 수백 년 동안 국내 최대의 문화 공간이 될지도 모르는 건축물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벽하게 짓기는커녕 민족 문화 창달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대통령의 관심사란 이유로 빨리 짓는데 여기 또 급급해야 했던 어찌 보면 당시 한국 사회의 수준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처럼 건축을 문화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치적 홍보용 이벤트로 여기는 공공기관과 정치인의 낮은 인식은 지금까지도 별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 좋은 증거가 있다. 건축 잡지 스페이스가 몇 년 전 건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광복 이후 지어진 현대 건축물 중 최고와 최악을 뽑는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조사에서 예술의 전당, 특히 오페라 하우스는 최악의 건축 부분에서 서울시청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정치인들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한 건물 중 최악으로 뽑힌 건축물은 1위와 2위 외에도 4위 세빛 동동섬, 5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6위 국회 의사당, 7위 청와대 본관, 8위 용산구청, 10위 중앙우체국, 14위 광화문광장, 15위 국립민속박물관, 17위 국립중앙박물관, 18위 세운상가, 19위 전주시청사가 올라 상위권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강남의 건축물은 세빛 동동섬 외에 9위 타워팰리스, 13위 아이파크타워, 16위 강남 을지병원, 22위 송현교회가 이름을 올렸다. 참고로 최고의 건축물 20위 안에 든 공공건축물은 간신히 20위에 턱걸이한 인천공항뿐이다. 물론 강남의 건축물 중에서도 최고의 건축물에 꼽힌 건물들이 있지만 이는 뒤에 다루기로 하겠다. 예술의 전당에서 호평받는 공간도 있다. 앞쪽이 성벽처럼 부담스럽게 길을 따라 높게 솟았지만 대신 그 뒤의 진입부는 넓은 계단이 시민들을 맞으면서 펼쳐진다. 높고 낮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며 계단이 이어지는데 이 계단은 시민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다. 바닥과 계단, 건물이 모두 같은 석재로 지어져서 통일감을 유지하면서도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장면들이 빚어진다. 김석철은 이 계단을 구상할 때 불국사의 공간 연결 동선을 떠올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예술의 전당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찾아가기 불편하고 너무 커서 정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널따란 개방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우면산과 이어지는 정취를 느낄 수 있기에
나름의 매력이 있다는 반응이 공존한다. 실큰 조큰 예술의 전당은 1980년대의 상징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민들에게 예술의 전당은